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당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인 25%를 돌파했습니다. 더 내려간다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청와대 직원들의 잡음에 청와대가 반부패 비서관 산하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잠깐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6개월 새에 많이 좀 떨어졌네요. 하락의 원인, 그러니까 추세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이번에 뭐 떨어진 것보다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위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9주째 연속 하락은 뭐 가볍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겠죠. 더구나 이번에 그 리얼미터 조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나왔죠. 리얼미터 어제 나온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50%대를 이제 넘고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단지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경제와 민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누구나 다 이제 공감하는 거고 경제 민생이 영 뭐 나아지기가 어렵고 근데 문제는 경제나 민생이 어쨌든 지지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면 향후 과연 경제와 민생이 나아질 것인가 이게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나아지기는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역시 남북 대화 자체는 모르더라도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협상 이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난관이랄까 교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전 이런 지적은 거의들 안 하던데 예. 오로지 성장, 경제, 민생 이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도 보는데 역시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의 지향점이었던 개혁도 굉장히 지금 뭐 개혁 동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민생이 어려우니까 개혁 의제 자체가 동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생 경제와 지금 개혁이라는 게 요즘 와서는 좀 이렇게 대단히 상호 대척적인 이런 구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저는 이 개혁이라는 것과 민생이 사실은 이 대척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구도 속에서 경제 민생은 경제 민생대로 안 되고 개혁 동력은 개혁 동력대로 떨어지고 또 민주노총 등 노동계 등 진보 진영과도 불알빈 어쨌든 여러 가지 최저 임금 문제라든지 뭐 탄력 근로제 확대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지율이 오를 그런 어떤 그 기폭제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율 하락을 맞게 된 거죠. 예. 예. 뭐 민주당 지지율도 사실 9주째 같이 하락을 했고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당 지지율은 5주 연속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25%를 넘어서 26.2%를 기록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반사이익입니까? 아니면 실제 반사이익이라 봐야겠죠. 그래요? 탄핵 이후 탄핵 그 시위 이후로 탄핵 국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20%대를 해보겠다는 건데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전에 갤럽 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예. 갤럽 조사를 보면 또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석은 여당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당의 지지율로 지금 오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이탈한 특히 중도가 많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이탈했지만 또 야당으로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표심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타난 그 지지율 상승만 보고서 금방 이렇게 뭐 많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일자리가 변수 같습니다. 지금 재밌는 그 벤치마크가 하나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사실은 그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걸 2,50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보면은 한 항목으로 취업 전망 지수가 있는데 이 취업 전망 지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올랐다 그래요. 굉장히. 그게 86에서 121 올랐다가 지금 이제 70으로 떨어졌거든요. 뭐냐면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우리 일자리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향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야당이고 여당이고 지금 일자리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은 지지율을 다시 아주 그 강력하게 끌어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지지율 지금 여당의 지지율은 일자리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남북관계 이야기합니다만 남북관계는 사실 이벤트성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2015년 8월에 한번 남북 군사 합의 한 번 이후로 15%포인트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8월 말에 9월 초에 사실은 49%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떨어졌다가 그 뒤로 남북 그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하면서 확 또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남북 관계, 외교 이것에 조금 가점을 주고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50%입니다.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와 일자리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냐에 따라서 여야의 앞으로 이 움직임이 지지율 움직임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는 한 53%, 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두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그래서 뭐 신뢰도는 저희들이 뭐 이야기 차치하지 않더라도 네. 일단은 뭐 48% 그리고 53% 약간 그 선에 50% 안팎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게 계속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뭐 표면적으로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갤럽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리얼미터로 이제 아까 말씀 나눴으니까 리얼미터의 경우는 지금 뭐 부산, 경남, PK 지역 그리고 자영업 50대에는요. 한국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민주당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에서 굉장히 이건 어쨌든 뭐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죠. 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조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건데 PK 자영업 50대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높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20대 또 중도층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지지율은 물론 48% 전체적인 지지율은 48대 뭐 46, 그러니까 2, 3% 차이인데 역시 긍정평가가 높은데 중도층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다라는 것. 네. 이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PK 자영업 50대에서는 정당 지도에서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높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주에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청와대가 이건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당이 집요하게 제1야당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청와대 현재 집권 세력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으로 일관한 것도 좀 영향을 좀 줬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 최 대변인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 경제 문제가 기본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이유는 들어있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는 정말 다른 곳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좀 40%대로 좀 떨어졌다가 좀 반등했던 것이 남북관계 네, 개선 그렇죠. 이런 네. 부분이었잖아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또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착공식 공동조사를 예, 위해서 예. 또 철도가 출발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또 지지율 반등에 좀 일정 부분 영향을 줄까요? 이게 지금 이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올해 딱 이번이 이제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 딱 1년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역사적인 정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 수순을 진행하지 않고 제재 완화부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국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어떤 제스처로 남북 간의 협력의 사안에 대해서 만일 북한이 비핵화할 진전을 이루면은 우리가 남북 협력뿐 아니라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사인을 보내준 건데 북한이 사실은 북미 간 고위급 회담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조사 초기 단계입니다. 이 초기 단계만으로 참 큰 꿈을 불러일으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어제가 지난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 수순이 좀 약간 지연되고 또 실제로 그 진위가 무엇일까 지금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서는 상당히 늦춰지고 있어서 지금 내년 초에 북한이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비핵화로 나오면서 동시적으로 무슨 제재 완화를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반전을 좀 큰 극적인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남북관계 특히 외교관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G20을 이제 가려면 체코를 약간 경유줄 이번에 택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쪽에서 그 체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총리하고 회담을 하는 상황이랄지 약간 의전 사항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셈 회의 때도 단체 사진을 찍지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의전상의 어떤 그런 외교상에 글쎄요. 저희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나 그래서 이번에 보십니까? 체코에서 어쨌든 국가 정상의 부재 상태에서 방문했다라는 건 뭐 이제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뭐 양해를 했다고 하지만 양해했다는 건 일정이야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좀 어쨌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어쨌든 의전 비서관이 최근에 뭐 저기 그렇죠. 또 음주 문제로 해서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 뭐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닌데 경호처 직원이 음주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쌓이는 거거든요. 아까 지지율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 평가의 하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결정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 청와대가 내부 기강도 좀 다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청와대 직원들에게 메일도 보냈다고 하는데 네.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청와대 기강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권 세력이 이제 지난 1년 전에 지금 말씀처럼 ICBM 이제 그 실험하고 이런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도 없었고 핵실험도 없었는데 남북 문제나 북미 문제 가지고만 이제 그 지지도를 추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물론 이제 만약에 김일성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이제 G20 회의에서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뭐 약식 회담에서 또 뭔가 어떤 획기적인 이제 얘기가 나온다면 또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민생이나 내치를 결정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향은 준다 하더라도 그건 예. 대단히 단기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문제예요.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청와대 이런 문제까지도 이럴 때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건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청와대 기강회의 이야기를 짚어주셔서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고성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이런 기강회의 의혹이 또 터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 민정입니다. 한자도 그렇고 영어로도 civil affairs라 그러거든요. 근데 마침 이게 사법개혁이나 뭐 검찰개혁이나 수사권 개혁하는 사령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내각이 통해서 해야 될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적 우월감으로 꽉 차이고 이 정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렇게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이 수사기관 간에 또 이렇게 이 사정기관 간에 그 견제, 균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전부 청와대 눈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년, 3년 차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오히려 내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리고 도덕적으로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는 권력 거기에다가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사법개혁 뭐 이런 걸 몽땅 하다 보니까 몽땅 키를 쥐고 있어서 견제받지도 않고 뭐 지금 근데 뭐 옛날 같은 감찰관실도 지금 별로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건 상당히 좀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구조적인 문제다. 조국 수석이 좀 이번에 그 특별감찰관의 그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 경찰과 사정당국이 좀 빨리 신속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야당 쪽에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퇴가 능사가 아니죠. 지금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기강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청와대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을 그렇다고 사퇴시킬 확률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지금 어쨌든 민정 사이드에서 상당한 뭐 책임을 느껴야 되는 사안이면 틀림없어요. 여러 가지 기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당연히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이제 겨냥을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뭐 지금 누구를 사퇴시키고 해임한다 이런 정치 공방으로 하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뭐 야당이 어떠한 비판을 하든 간에 청와대 내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를 다잡고 이게 청와대 단순한 기강 문제를 떠나서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과 내각과의 어떤 교감 같은 거,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같이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의 기능 이런 거 다시 한번 면밀하게 원론적인 측면부터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크다면 큰 일들인데 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약간 다른 성격의 사안들이 그렇다면 이건 뭔가 하나의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조짐을 빨리 캐치해서
단순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야당과 협치 문제, 내각과의 어떤 교감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불거진 게 있습니다. 사실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사칭 이메일, 또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뭐 등등 해서 이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까요? 네, 이게 사실은 뭘 이용하려고 할까요? 뭐 진짜 뭐 조직적으로 뭔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좀 지금은 잘 거론하지 않고 있는데 핵 문제와 함께 사이버 보안 문제, 사이버 공격 이게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이 지금 재래식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 핵하듯이 사이버 굉장히 그 6천 명 이상의 북한 전력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건 사실은 그런 정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메일 계정을 이용했거나 사칭한 것인데 이게 드러난 게 이 정도고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메일이 사이버 공개의 첫 대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드러났으니까 문제됐지만 드러나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국가의 지휘 체제라든가 국가의 어떤 이 행정 운영 체제를 지금 어떻게 하면은 교란시키고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사이버 보안 문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최근에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스텔스 와치라 그래가지고 메일에 어떤 이런 엉뚱한 이 메일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걸 바로 걸러내주는 게 있습니다. 메일 보지 않고도 스텔스 와치 기능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ETA라고요. 암호화된 그 트래픽을 분석해서 이것을 걸러내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가 입찰 방식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또 국산을 가정한 제3국의 싸구려 이런 그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이걸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이건 명백하게 그 사기 행각이 쉽게 사실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을 전체 망에 네트워크 망에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국정상황실장이라든가 안보실이라든가 또 청와대를 사칭하는 이런 메일들 그런 메일들을 통한 이 정부의 그 교란 건의에 실추를 시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하고 체크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강 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사칭 이메일 논란까지 모두 청와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야 3당 측에서 굉장히 거세게 일었었는데 이제는 거대 양당 한국당과 민주당 층에서도 야 3당이 주장하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변화의 움직임.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연동형은 맞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다라는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맞는데 권역별로 그 권역을 정해놓고 권역 내에서 정당 득표와 의석을 연동시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 얘기하는 건 전국 득표율과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 전체를 연동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연동형이지만 약간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연동형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좀 후퇴한 듯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비례대표를 한 석도 받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 연동시키기 때문에 이미 지역구가 차버리면은 비례대표 한 석도 못 갖고 올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연동시키면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해서 야당들이 지금 반발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일단 다시 바뀌었어요.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거대 양당 체제, 이른바 정당 카르텔, 이른바 적대적 공존에 입각한 이런 거대 정당들 때문에 국민들의 소수의 의사라든지 정당에 득표했던 그런 국민들의 정책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야당과 여당의 두 거대 정당이 다시 동의 쪽으로 돌아섰는데 정당은 기본적으로 속성상 선거를 앞두고 또 바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지지율 얘기 나눴는데 여전히 그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것 같으면 굳이 전국 규모의 연동을 안 시킬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개혁의 핵심이긴 해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래야 다당제적인 협치가 가능해지는 건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비율 같은 것들이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냐 안 늘리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럼 만약 그게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비례대표는 누가 뽑느냐? 정당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정당 내부의 계파적 대립을 해서 뽑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런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지 맞죠. 근데 그게 과연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논의도 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추천하는 뭔가 돼야지 연동형 비례대표가 의미가 있지. 정당 내부에서 알아서 다 하면 그게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가 뭐합니까? 예. 그걸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큰 공감대는 예. 일단 좀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이제 강론으로 가면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 이제 지역구 의원 축소,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 정원 늘릴까 말 건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역구 의원 축소했을 때 우리 당이 얼마나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후에 협상을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00명으로. 그래서 사실은 헌법을 이 300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줄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는 3당 의원들 보고 그럼 당신들 지역구부터 줄이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그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 당선자,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각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보면은 대부분이 과반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기가 찍지 않은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찍지 않은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역구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과소대표성의 문제, 이른바 과소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비례대표는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건 뭐 잘못하면은요. 당 지도부 공천 장사하기 딱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지역별로 세분해서 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인물을 보고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을 우리 비례대표로 해준다면 해주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심판을 받을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수 조정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지금 여야 정당들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헌법에는 이제 200인 이상으로 돼 있죠. 200 이상, 300명으로 돼 있는 건 이제 국회법이고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예. 사소한 겁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한국당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어제 오정훈 전 서울시장 이제 복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복당했죠. 이후에 또 누가 들어올 거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얘기는 계속 있으니까 본인은 아직 이제 입당에 대해서 확답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요. 내년도에 어쨌든 후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정당 구도가 전 반드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 구도로 반드시 안 갈 거예요.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항상 그래왔거든요. 선거 앞두고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합 집산도 하고 명분은 무엇이든 간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당 내부도 지금 뭐 잔류파, 복당파, 복잡하고 말이죠. 바른미래당 내부에도 한국당에 좀 이렇게 친화적인 분들이 있고 국민의당에서 온 분들은 또 바른미래당 내부에 좀 진보적인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만약에 그 보수 통합을 전제하는 당이 중도 보수를 견인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갈 것 같고요. 한국당의 지금의 이 상태로는 전 안 갈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전 유승민 의원이 당장 한국당에 갈 공산은 아주 낮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정계 개편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보수의 흐름 속에 동참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보수 반문 연대니 보수 통합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보수의 가치가 사실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도 강조하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되려고 하면은 자신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전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또는 보수의 분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채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진정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가치에 맞는 것이고. 근데 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통합을 위해서 자기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안 나가겠다. 자기가 결자 해지로 이 보수를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수렁에 빠뜨린 만큼 보수를 다시 건져내고 나는 정치를 마감하겠다든가 하는 이런 비정한 각오라든가 이런 책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누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원래의 가치, 자유와 책임이라는 문제, 자기가 그만큼 이 자유한국당이나 또 새누리당에서 이전에 국회의원을 하고 또 당 지도부를 하고 했던 만큼 책임지고 그 책임자들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이만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지는 만큼 보수의 수령에서 건져내기까지의 자기 책임 이런 부분을 누가 얼마나 강조하고 그게
그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수긍을 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재편이라든가 또 보수의 재편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용두 전 국회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